첫 번째 경기 벨기에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벨기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공격 전개와 빠른 패스 플레이를 구사한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 능력을 보이며 산비로콩가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수비 조율을 담당한다. 엥겔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벨기에는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동기부여가 강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한 후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펼친다. 야렘 축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며 무드리크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한다. 진첸코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벨기에의 빠른 패스 플레이와 우크라이나의 역습 대결로 압축된다. 벨기에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우크라이나는 무드리크를 활용한 측면 공략을 시도할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며, 스즈모딕스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를 담당하고, 페럿은 빠른 돌파와 득점력이 강점이고, 퍼거슨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강한 피지컬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크고, 홈에서 경기력이 강한 아일랜드는 텃세가 강한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더욱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불가리아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빠른 역습을 노리는 팀이며, 키리로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며 루세프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크라스테프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경기 운영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원정 경기의 심리적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아일랜드의 강한 압박과 불가리아의 역습 대결로 압축된다. 아일랜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압박과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 불가리아는 원정 경기의 부담과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 경기 스페인 대 네덜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볼이 있는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을 선호한다. 니코 윌리엄스는 빠른 돌파 능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변수를 창출하고, 페드리는 중원에서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예레미 피노는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빠르게 공간을 파고들며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스페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네덜란드를 끌어올린 후 패스 플레이를 활용해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이며, 지르크제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흐라벤버르흐는 중원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포는 공격진에서 결정적인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 전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고립될 가능성이 있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점유율 축구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상대보다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의 점유율 장악과 네덜란드의 압박 대결로 압축된다. 스페인은 볼이 있는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며, 네덜란드는 상대의 점유율을 깨뜨리기 위해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경기 프랑스 대 크로아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4-3-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활용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음바페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폭발적인 돌파 능력과 득점력을 자랑하며, 은쿵쿠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과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튀랑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는 측면 공격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크로아티아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크로아티아는 5-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전술을 선호한다. 크라마리치는 최전방에서 득점 찬스를 노리며, 모드리치는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볼 배급을 담당한다. 코바치치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을 오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측면에서 수적인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프랑스의 빠른 공격 전환을 제어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공격적인 측면 우위와 크로아티아의 수비적인 대응이 맞붙는 경기다. 프랑스는 포백 기반 포메이션을 활용해 측면 지역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협력하며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반면 크로아티아는 5-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에서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다섯 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덴마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해 강한 점유율과 실리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며, 하파엘 레앙은 빠른 돌파와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변수를 창출하며, 주앙 펠릭스는 창의적인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앙 칸셀로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나며 포르투갈의 빌드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상대 맞춤형 전략을 기가 막히게 구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약점을 공략하는 실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덴마크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활용하는 팀이며, 돌베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이삭센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역할을 맡는다. 포울센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덴마크는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팀의 압박이 강할 경우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점유율 장악과 덴마크의 압박 대결로 압축된다. 포르투갈은 마르티네스 감독 특유의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덴마크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덴마크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며 빠른 역습을 노릴 것이다. 6번째 경기, 독일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독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점유율을 활용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친다. 르로이 사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나브리는 측면에서 침투와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브란트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제공하며 독일의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3-5-1 포메이션을 활용해 수비 안정성을 극대화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리는 경기 운영을 펼친다. 라스파도리는 최전방에서 빠른 움직임과 골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렐라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 운영을 조율한다. 캄비아소는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팀의 전술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스팔레티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능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독일을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독일의 강한 압박과 이탈리아의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맞붙는 경기다. 독일은 높은 점유율과 빠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 기회를 창출할 것이고, 이탈리아는 철저한 수비 조직과 역습 전술을 통해 상대를 공략할 계획이다.